독과 불이 겹치는 밤. 숨을 지키는 일은 칼을 휘두르는 일보다 더 잔인한 결단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연화문의 밤 공기는 달콤했다. 달콤함은 향이 만든 것이었고 향은 그릇을 덮는 뚜껑처럼 냄새를 가두었다. 가둔 냄새는 더 강해져 사람의 감각을 속인다. 무녀는 속지 않았다. 속지 않는다는 것은 냄새를 맡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냄새 아래의 결을 읽는다는 뜻이었다. 약재의 쓴내 뒤에 붙은 달콤함, 달콤함 속에 섞인 금속 같은 차가움, 그리고 그 차가움이 남기는 살기의 잔향. 오늘 밤 손들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로 서린을 죽이려 한다. 독으로 숨을 끊고 불로 확인을 지운다. 무녀는 그 결론이 몸에 내려앉는 순간부터 더는 바깥에서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무녀는 약탕 길목을 먼저 읽었다. 하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짧았고 짧은 걸음은 무게를 뜻했다. 무게는 그릇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였다. 하인의 손은 자주 떨렸고 떨림은 피로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두려움이 있는 손은 종종 독을 쥔다. 무녀는 하인을 베지 않았다. 베면 피가 남고 피는 곧 소문이 된다. 소문이 나면 장로 파는 수를 바꾼다. 바뀐 수는 더 잔인해진다. 무녀는 수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 조용히 수를 바꾸기로 했다. 그릇이 문턱을 넘기 직전 무녀는 바람이 가장 세게 빠지는 기와 아래에서 발끝을 한번 옮겼다. 옮김은 아주 짧았고 짧은 옮김이 하인의 시야 끝을 살짝 건드렸다. 하인이 본 것은 그림자였다. 그림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하인의 눈이 그 그림자를 좇는 찰나 무녀는 그릇의 뚜껑을 손끝으로 살짝 들어 올렸다. 소리가 나지 않게 손가락 힘을 나누어 뚜껑의 결을 잡았다. 틈 사이로 냄새가 올라왔다. 달콤함이 너무 진했다. 무녀는 그 달콤함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결단이 늦어지면 서린의 숨이 끊긴다는 것을 확신했다. 무녀는 약탕을 바꾸기로 했다. 바꾼다는 말은 쏟아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길을 바꾼다는 뜻이었다. 그는 뚜껑을 다시 닫고 바닥에 작은 돌을 발끝으로 굴렸다. 돌이 기둥 아래로 굴러가며 아주 작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호위 하나가 고개를 돌렸다. 고개가 돌아간 순간 하인의 발끝도 방향을 바꿨다. 무녀는 그 순간을 이용해 하인의 손목에 손끝을 얹었다. 손목은 차갑고 맥은 빠르다. 빠른 맥은 공포다. 무녀는 혈 하나를 눌러 맥을 낮췄다. 맥이 낮아지자 하인의 손이 잠깐 풀렸다. 그 풀림 사이로 무녀는 그릇을 받아들고 다른 길로 옮겼다. 옮기는 길은 침소가 아니라 부엌 쪽이었다. 부엌에서는 냄새가 섞이고 섞인 냄새는 독의 냄새를 희게 만든다. 부엌의 불은 낮게 타고 있었다. 무녀는 그릇을 불빛 가까이 두지 않았다. 불빛은 반사를 만들고 반사는 눈을 부른다. 그는 그릇을 물독 옆에 내려놓고 물독의 뚜껑을 살짝 열어 냄새를 섞었다. 섞인 냄새 속에서 달콤함이 조금 죽었다. 죽는 만큼 독의 결도 흐려질 것이다. 그러나 흐려졌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안전은 증거로 만들어야 한다. 무녀는 칼집 안쪽에 숨겨둔 천 조각으로 그릇 가장자리의 방울을 한 번 더 훔쳤다. 방울은 손들의 흔적이다. 흔적이 있어야 주인이 드러난다. 그때 등 뒤 공기가 접혔다. 바람이 아니었다. 날숨이었다. 집행자의 날숨이었다. 집행자는 연화문 안으로 들어와 무녀이 가장 손을 쓰기 어려운 자리에서 압박했다. 무녀는 숨을 낮추려 했으나 부엌의 열기 때문에 숨이 한 박자 길어졌다. 길어진 숨은 칼끝을 부른다. 무녀는 길어진 숨을 끊기 위해 일부러 그릇을 조금 더 가까이 밀어 불의 열기를 얼굴에 받았다. 뜨거움은 숨을 짧게 만든다. 짧아진 숨 사이로 칼끝이 지나갔다. 칼끝은 무녀의 허리춤을 스쳤다. 스치는 순간 단도에 칼집이 걸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떨어지는 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쇠가 돌을 치는 소리는 모든 귀를 깨운다. 무녀는 그 소리가 곧 손시림을 알았다. 도구 하나를 잃는 순간 살수는 반이 된다. 집행자는 그 반을 기다렸다.
무녀는 단도를 주우려 하지 않았다. 주우는 순간 목이 열린다. 목이 열리면 칼이 들어온다. 무녀는 대신 몸을 낮춰 칼집이 굴러가는 방향을 발끝으로 막았다. 막는 동작이 조용해야 했다. 조용히 막지 못하면 호위에 눈이 온다. 눈이 오면 서린이 위험해진다. 부엌 바깥으로 나가려는 순간 회랑 끝에서 또 다른 살기가 일었다. 장로가 쓴 손이었다. 그 손은 정파 호위의 살기와 달랐고 집행자의 살기와도 달랐다. 더 얇고 더 매끄럽고 더 약속된 결이었다. 교진이 보낸 손이었다. 손들이 겹치기 시작했다. 겹치는 순간 가장 먼저 죽는 것은 가장 약한 숨이다. 무녀는 약한 숨이 서린의 숨임을 알았다. 무녀는 싸워 이기는 싸움을 택하지 않았다. 싸워 이기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은 곧 침소의 죽음이 된다. 그는 싸움을 끊는 싸움을 택했다. 회랑 바닥에 놓인 물독을 발끝으로 살짝 밀어 물이 얇게 흐르게 만들었다. 물은 소리를 만들고 소리는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눈이 돌려진 찰나에 무녀는 회랑의 기둥 뒤로 몸을 접었다. 접은 몸의 끝에서 효진의 살수가 들어왔다. 살수의 발끝은 물을 밟지 않았다. 밟지 않는 발끝은 훈련된 발끝이다. 무녀는 그 발끝이 침소로 향하는 방향을 끊어야 했다. 무녀는 기둥의 그림자에서 손을 뻗었다. 단도가 없었다. 손끝만 있었다. 손끝은 칼이 아니지만 혀를 안다. 무녀는 살수의 팔꿈치 안쪽을 눌렀다. 눌린 순간 살수의 손목이 잠깐 풀렸다. 풀린 틈에 무녀는 살수의 허리 매듭을 끊어 숨겨둔 암기 몇 개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암기가 떨어지며 돌바닥에 작은 소리를 냈다. 소리는 호위의 귀를 부르고 귀는 눈을 부른다. 눈이 많아지면 살수는 움직이기 어렵다. 무녀는 살수가 움직이기 어려운 순간을 만들었다. 어려워진 순간에 무녀는 살수를 죽이지 않고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벽에 부딪히는 순간 살수의 숨이 튀었고 튄 숨이 정파 호위의 내공 감각에 걸렸다. 호위의 발끝이 달려왔다. 달려오는 발끝은 큰 소리를 남겼고 큰 소리는 은밀한 살수를 깨뜨렸다. 살수는 그 틈에 사라지려 했으나 무녀는 그 사라짐의 길을 한 번 더 틀었다. 회랑 끝에 작은 문턱 아래에는 돌가루가 쌓여 있었다. 무녀는 돌가루를 발끝으로 걷어 바람에 흩었다. 흩어진 가루가 눈을 따갑게 만들고 눈이 따가운 순간 숨이 흔들린다. 살수의 숨이 흔들린 찰나 무녀는 살수의 목덜미 혀를 눌러 숨을 잠깐 끊었다. 끊긴 숨은 곧 쓰러짐이 된다. 무녀는 쓰러지는 소리를 막기 위해 살수의 어깨를 받아 물 위에 천천히 눕혔다. 그 순간 집행자의 칼끝이 다시 다가왔다. 칼끝은 이제 경고가 아니었다. 칼끝은 결론이었다. 무녀는 옆구리를 비우고 동시에 팔뚝의 붕대를 다시 눌러 피 냄새를 죽였다. 피 냄새가 살아나면 집행자의 칼끝은 더 빨라진다. 무녀는 피를 숨기며 후퇴했다. 후퇴는 패배가 아니라 결단이었다. 오늘 밤의 결단은 서린을 살리는 쪽으로만 향한다. 그러나 대가는 남았다. 단도는 잃었고 정보선 하나는 이미 끊겼으며 이제는 연어문 안에서 자신이 개입했다는 흔적까지 남기게 되었다. 흔적은 곧 장로파를 자극한다. 장로파가 자극되면 화공의 수가 더 빨라진다. 무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더는 물러설 수 없음을 깨달았다. 물러서면 서린이 죽는다. 서린이 죽으면 바꿔치기의 진실도 함께 묻힌다. 묻히면 아린의 이름은 영영 뒤바뀐 채로 남는다. 무녀는 부엌 쪽으로 다시 들어가 단도의 칼집이 굴러간 자리를 확인했다. 칼집은 사라져 있었다. 집행자가 가져갔을 것이다. 도구를 빼앗기는 것은 손목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 무녀는 손목이 가벼워진 만큼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무거움은 결단의 무게였다. 오늘 밤부터는 보이지 않는 호위만으로는 부족하다. 오늘 밤부터는 손이 닿는 곳에서 막아야 한다. 무녀는 숨을 길게 뽑지 않았다. 길게 뽑으면 약해진다. 그는 짧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 바닥에 붙였다. 붙은 숨 위로 결심이 내려앉았다. 결심은 하나였다. 오늘 밤부터는 물러서지 않는다.
손들이 다시 서린의 목으로 향하면 무녀는 그 손들을 끊어버린다. 끊는 방식이 피든 숨이든 흔적이든 이제는 상관없다. 상관없어지는 순간 살수는 더 잔인해진다. 무녀는 그 잔인을 받아들이며 어둠 속에서 다음 칼끝을 기다렸다. 연어문은 하루 만에 달라졌다. 달라졌다는 말은 벽이 높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숨이 낮아졌다는 뜻이었다. 호위의 걸음이 더 짧아졌고 등불의 높이는 더 낮아졌다. 하인들은 말이 줄었고 물동이를 내려놓는 손끝이 더 조심스러워졌다. 조심스러움은 안전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준비를 뜻한다. 무녀는 그 준비가 한 방향이 아니라 두 방향으로 뻗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독은 이미 섞였고 불은 이제 기다린다. 무녀의 허리춤은 가벼웠다. 단도가 사라진 자리는 빈틈이었고 빈틈은 곧 고립이다. 집행자는 그 빈틈을 길로 삼을 것이다. 무녀는 빈틈을 메우려 하지 않았다. 메우는 순간 새 도구를 찾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드러나는 순간 칼끝이 붙는다. 그는 대신 임시의 손을 만들었다. 부엌 뒤편에서 부러진 대나무 조각을 골라 끝을 돌에 갈아 날카롭게 만들었다. 날카로움은 칼을 대신하지 못하지만 혀를 누르기에는 충분하다. 손끝이 칼이 될 수 없다면 손끝은 숨을 끊는 자리가 된다. 약탕의 방울은 붕대 안쪽에 숨겨두었다. 달콤한 결이 천 조각에 스며 있었다. 무녀는 그 천을 꺼내지 않았다. 꺼내면 냄새가 튀고 냄새가 튀면 손들의 눈이 움직인다. 그는 냄새를 한 냄새로 묶어 자신의 상처 냄새 속에 숨겼다. 상처는 피할 수 없는 흔적이지만 피할 수 없는 흔적은 오히려 자연스러움이 된다. 자연스러움은 의심을 늦춘다. 늦어진 의심이 하루를 만든다. 연어문 바깥 담장 아래에서 무녀는 불빛의 리듬을 다시 세웠다. 리듬은 바뀌어 있었다. 교대가 짧아졌고 교대 사이에 멈춤이 길어졌다. 멈춤은 확인이다. 확인이 늘었다는 것은 어젯밤 무녀의 개입이 흔적을 남겼다는 뜻이다. 흔적은 남기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닿는 순간 완전한 무은은 불가능하다. 무녀는 불가능을 탓하지 않았다. 불가능은 다음 수를 바꾸는 이유가 된다. 무녀는 침소로 곧장 가지 않았다. 오늘 밤의 핵심은 서린의 목이 아니라 불의 길이었다. 불은 한 번 붙으면 누구의 칼인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든다. 확인을 지우는 수가 가장 잔인한 이유는 죄도 함께 지우기 때문이다. 무녀는 죄가 지워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아린의 이름이 뒤바뀐 채로 묻히는 일을 두 번 겪을 수는 없었다. 그는 불의 길을 먼저 찾았다. 향이 유난히 진한 회랑, 기름이 스민 나무 기둥, 그리고 바닥에 얇게 뿌려진 재의 결. 재는 불을 숨기기도 하지만 불을 키우기도 한다. 회랑 끝에서 하인 둘이 천꾸러미를 옮겼다. 천꾸러미는 가볍게 보였으나 팔꿈치가 한 번씩 뻣뻣해졌다. 뻣뻣함은 무게다. 무게는 기름 항아리의 무게일 수 있다. 무녀는 하인들의 길을 잘랐다. 길을 자르는 방식은 나타나는 방식이 아니라 바람을 만드는 방식이었다. 담장 너머에서 자갈을 한 줌 흘려 굴렸다. 자갈은 아래로 쏟아지며 길게 소리를 만들었다. 소리는 호위의 귀를 끌고 귀는 눈을 끈다. 눈이 끌린 순간 하인들의 동선은 잠깐 멈칫했다. 무녀는 그 멈칫 사이로 회랑의 그늘을 건너 기둥 뒤에 몸을 붙였다. 기둥 뒤에서 무녀는 천꾸러미의 틈새를 보았다. 틈새에서 기름 냄새가 새었다. 기름은 소리를 죽이고 불을 키운다. 무녀는 손끝으로 대나무 조각을 쥐고 꾸러미의 매듭을 살짝 풀었다. 풀리는 소리가 나지 않게 매듭의 결을 거슬러 힘을 나누었다. 매듭이 풀리자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항아리의 입구에는 천이 감겨 있었고 천에는 검은 가루가 묻어 있었다. 검은 가루는 연어문이 쓰는 약재 가루와 달랐다. 더 거칠고 더 불순했다. 불순함은 사파의 흔적이다. 무녀는 그 가루가 교진 쪽 살수의 손을 거쳤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무녀는 항아리를 부수지 않았다. 부수면 소리가 크고 소리가 크면 판이 바뀐다. 그는 대신 항아리의 위치를 바꿨다. 항아리의 바닥을 살짝 밀어
돌바닥에 얕은 홈 안으로 숨겼다. 홈 안에 들어가면 항아리는 굴러가지 못하고 굴러가지 못하면 던져지기 어렵다. 던져지기 어렵다는 것은 발화점이 늦어진다는 뜻이다. 늦어진 시간은 문현의 시간이다. 그는 그 시간에 다음 항아리를 찾았다. 항아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둘, 셋, 더 있었다. 손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밤은 한 수로 끝내지 않는다. 여러 수를 겹쳐 어느 하나가 막혀도 다른 하나가 성공하게 만든다. 문현은 항아리 하나마다 같은 방식으로 길을 꺾었다. 숨기는 곳은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다. 불이 한 번에 번지지 않게, 불이 번지기 전에 눈이 잡을 수 있게. 그 과정에서 문현은 기름 항아리의 매듭에 남은 문양을 발견했다. 실매듭 끝에 작은 금속 조각이 달려 있었고 그 조각에는 청형검문의 눌림이 미세하게 남아 있었다. 문현은 눌림을 손끝으로 한번 쓸어 결을 기억 속에 박았다. 효진은 연화문 장로파와 손을 잡았고 그 손은 불의 길까지 준비했다. 이 눌림은 값이 된다. 값이 크면 처분은 늦어진다. 그때 공기가 접혔다. 이번 접힘은 향과 바람이 아닌 곧은 날숨이었다. 집행자의 날숨이었다. 날숨은 회랑의 그늘을 가르며 들어왔고 문현의 목덜미를 차갑게 훑었다. 문현은 달아나지 않았다. 달아나면 숨이 길어지고 길어진 숨이 칼끝을 부른다. 그는 일부러 반쯤 드러났다. 기둥 그림자에서 발끝을 살짝 내밀어 집행자가 자신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확인이 끝나면 집행자는 결론을 내리려 할 것이다. 결론을 내리려 할 때 집행자의 시선은 문현에게 고정된다. 고정된 시선은 다른 것을 늦춘다. 늦춰진 시간에 문현은 설인의 밤을 살린다. 이것이 오늘의 계산이었다. 집행자의 칼끝이 한 번 스쳤다. 칼끝은 문현의 어깨가 아니라 대나무 조각을 쥔 손등 쪽으로 향했다. 도구를 빼앗아 고립을 완성하려는 수였다. 문현은 손등을 뒤로 빼지 않았다. 빼는 순간 중심이 튄다. 튄 중심을 칼이 먹는다. 문현은 대신 손가락 힘을 풀어 대나무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떨어뜨리는 순간 칼끝은 목표를 잃는다. 목표를 잃는 찰나에 문현은 옆구리를 비워 칼끝을 흘렸다. 흘린 칼끝이 기둥을 긁으며 얇은 금소금을 냈다. 소리의 결이 바뀌자 정파 호위의 귀가 움직였다. 실제로 호위 둘이 회랑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고개가 돌아가는 순간 침소 쪽 등불이 한번 흔들렸다. 설인의 숨결이 바깥의 기척을 감지한 것이다. 문현은 그 흔들림이 두려웠다. 두려움은 설인이 이미 좁은 숨으로 밤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다. 문현은 그 증거를 더 늘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호위의 시선이 회랑으로 쏠린 틈에 침소 쪽 기운의 맥박을 읽었다. 맥박이 얇게 끊겼다. 잠에서 깬 숨이다. 문현은 직접 말을 듣지 않아도 설인이 바깥을 묻는 순간을 알 수 있었다. 그 상상이 숨을 길게 만들려 하자 문현은 이를 맞물려 숨을 다시 바닥에 붙였다. 집행자는 다시 다가오지 않았다. 집행자는 멀어지며 기다린다. 기다림은 더 확실한 자리에서 끝내겠다는 뜻이다. 문현은 기다림을 이용했다. 회랑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항아리들을 숨겨둔 홈의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했다. 확인이 끝나자 그는 발끝으로 바닥에 재를 한 줄로 쓸어 흩트렸다. 재가 흐트러지면 누군가 항아리를 찾으려 할 때 발끝이 더 미끄러진다. 미끄러지는 순간 불은 늦어진다. 늦어진 불은 문현의 시간이다. 이제 남은 것은 설인의 숨을 숨기는 일이다. 문현은 침소 주변의 작은 공기길을 바꾸었다. 환기창의 틈에 젖은 천을 끼워 바람이 곧게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바람이 곧게 들어오지 못하면 향이 덜 흔들리고 향이 덜 흔들리면 숨결의 변화도 덜 드러난다. 숨결이 덜 드러나면 설인의 불안도 늦어진다. 문현은 그 늦음을 숨겨진 숨결이라 마음속에 고정했다. 오늘 밤부터는 설인이 숨을 들이쉬는 리듬까지도 손들의 귀에서 숨겨야 한다. 문현은 담장 밖으로 빠져나오며 팔뚝의 붕대를 다시 조였다. 피의 증거는 여전히 안쪽에 있었다. 증거는 값이 되고 값은 처분을 늦춘다. 그러나 값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밤의 숨이다. 숨이 이어져야 진실도 이어진다.
무녀는 숨을 고르게 붙이며 단도를 잃은 손으로도 밤을 꺾을 수 있음을 스스로에게 확인했다. 연화문의 밤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조용함이 깨진 것이 아니라 조용함의 질이 바뀌었다. 등불은 낮게 깔렸고 호위의 걸음은 더 짧아졌다. 하인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고 약탕을 옮기는 손끝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웠다. 조심스러움이 깊어질수록 그 아래에서 준비가 단단해진다. 무녀는 그 단단함이 독과 불을 동시에 품고 있음을 이미 확인했다. 그는 항아리의 위치를 꺾었고 환기창에 바람기를 틀었고 약탕의 달콤한 결을 천 조각에 묻혀두었다. 그러나 수는 계속 쌓였다. 쌓이는 수는 언젠가 넘친다. 넘치는 순간은 보이지 않는 호의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무녀는 자신이 잃은 것을 먼저 떠올렸다. 단도였다. 단도 하나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었다. 칼집의 무게가 사라지면 몸의 균형도 바뀐다. 균형이 바뀌면 걸음이 미세하게 달라지고 달라진 걸음은 눈에 걸린다. 집행자는 그 미세한 차이를 기다린다. 무녀는 기다림을 막기 위해 잃은 칼을 대신할 무게를 만들었다. 부엌 뒤편에서 고른 대나무는 이미 버렸다. 버린 것은 의도였다. 손에 쥔 도구가 보이면 집행자는 그 도구부터 끊는다. 무녀는 보이는 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칼을 선택했다. 보이지 않는 칼은 얼굴이었다. 정확히는 얼굴에 얹는 가면이었다. 가면은 천이나 나무가 아니었다. 사람의 눈이 만들어내는 판단이었다. 무녀는 흑우문에서 배웠다. 살수는 칼끝으로만 죽이지 않는다. 살수는 먼저 눈을 죽인다. 눈이 죽으면 경계가 풀리고 경계가 풀리면 칼끝이 닿는다. 지금 무녀이 해야 하는 일은 반대였다. 손들의 눈을 살리고 그 눈을 자신에게서 떼어내는 일이었다. 눈이 자신에게서 떨어지면 침소의 숨은 하루 더 이어진다. 무녀는 연화문 바깥에서 한 사람을 골랐다. 하인도 호위도 아니었다. 담장 밖을 드나드는 장꾼 하나였다. 장꾼의 얼굴은 흔했고 흔한 얼굴은 기억에 남지 않는다. 무녀는 그 흔함을 빌리기로 했다. 그는 장꾼이 술을 마시러 들르는 객잔의 뒷뜰을 먼저 밟았다. 뒷뜰의 흙은 건조했고 건조한 흙은 발끝의 흔적을 잘 남긴다. 무녀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돌을 밟는 길을 골라 들어갔다. 돌을 밟는 길은 미끄럽지만 미끄러운 만큼 발끝이 조심스러워진다. 조심스러움은 소리를 죽인다. 장꾼이 객잔을 나오는 순간 무녀는 바람이 샘 모퉁이에서 몸을 붙였다. 바람이 새면 냄새가 퍼지고 냄새가 퍼지면 사람의 위치가 흐려진다. 무녀는 흐려진 틈으로 장꾼의 뒤에 붙었다. 붙는 동안에도 숨은 길어지지 않았다. 길어진 숨은 자신을 드러낸다. 무녀는 숨을 짧게 끊고 길게 뽑아 바닥에 붙였다. 바닥에 붙은 숨은 장꾼의 등과 섞여 사라졌다. 무녀는 장꾼을 쓰러뜨리지 않았다. 쓰러뜨리면 소문이 난다. 소문이 나면 장로파는 불을 앞당긴다. 무녀는 대신 장꾼의 외투와 두것만 바꿔 썼다. 외투의 기름 냄새와 술 냄새가 무녀의 냄새를 덮었다. 덮인 냄새는 추적을 늦춘다. 늦어진 만큼 무녀는 침소로 가는 길을 다른 얼굴로 밟을 수 있다. 무녀는 외투를 걸치며 손목 안쪽의 혀를 손끝으로 눌렀다. 눌린 순간 목소리가 잠깐 가라앉았다. 가라앉는 목소리는 완전한 변형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밤의 짧은 발화 정도는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다. 무녀는 목소리보다 숨을 먼저 바꿨다. 숨의 리듬이 바뀌면 몸의 리듬도 바뀐다. 리듬이 바뀌면 눈이 보는 사람이 달라진다. 연엄은 담장 아래에 다시 섰을 때 무녀는 자신이 가면을 쓰고 있음을 실감했다. 가면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마음이 달라지면 눈빛도 달라진다. 눈빛이 달라지면 호의의 시선도 달라진다. 무녀는 호의의 눈이 자신을 한번 스치고 지나가게 만들었다. 지나가는 시선은 확인이지만 멈추지 않는 확인은 의심이 아니다. 무녀는 그 멈추지 않는 확인을 만들기 위해 걸음의 길이를 장꾼의 걸음처럼 만들었다. 살수의 걸음은 너무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비어 보인다. 무녀는 일부러 돌을 한 번 더 밟아
가벼운 마찰음을 남겼다. 마찰음은 실수처럼 들려 의심을 늦춘다. 늦어진 의심은 시간을 만든다. 침소로 가는 길목은 어제보다 더 촘촘했다. 촘촘함은 다수가 움직인다는 뜻이다. 무녀는 촘촘함 속에서 손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있음을 보았다. 장로파는 믿지 않는다. 믿지 않기에 더 단단하다. 무녀는 그 단단함을 깨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단단함이 스스로 균열을 내게 만들었다. 균열은 욕심에서 나온다. 욕심은 항상 혼자 더 먼저 먹으려 한다. 무녀는 그 욕심을 이용해 한 손의 타이밍을 늦추고 다른 손의 타이밍을 앞당겼다. 앞당겨진 타이밍과 늦춰진 타이밍이 겹치는 순간 서로의 눈이 서로를 향한다. 서로를 향하는 눈은 침소에서 잠깐 멀어진다. 무녀는 환기창 쪽 바람기를 다시 확인했다. 젖은 천은 아직 붙어 있었고 바람은 곧게 들어오지 못했다. 바람이 곧지 않으면 향도 곧지 않다. 향이 곧지 않으면 숨결의 흔들림도 덜 드러난다. 무녀는 그 덜 드러남을 더 키우기 위해 회랑의 향주머니 하나를 옮겼다. 옮기는 동작은 작았지만 향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충분했다. 향이 바뀌면 독의 냄새도 바뀐다. 바뀐 냄새는 손들에게 낯설다. 낯선 냄새는 움직임을 늦춘다. 늦어진 움직임은 또 하나의 시간을 만든다. 그 시간은 집행자에게도 닿았다. 무년이 가면을 쓰는 순간부터 집행자의 날숨은 더 자주 접혔다. 날숨이 자주 접힌다는 것은 확인이 늘었다는 뜻이다. 집행자는 무년의 숨을 읽는다. 무년이 숨의 리듬을 바꾸면 집행자는 그 바뀜 자체를 표식으로 삼는다. 무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면은 완전한 변용이 아니었다. 완전한 변용은 리듬을 크게 바꾸고 크게 바뀐 리듬은 집행자를 불러온다. 무년은 작은 변화를 겹쳐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걸음의 길이, 어깨의 높이, 손의 각도, 눈의 초점. 작은 변화가 겹치면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나 숨은 같아야 한다. 숨이 같으면 집행자의 귀가 늦어진다. 늦어진 틈에 무녀는 침소 가까이까지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향이 진했고 향 아래의 달콤함도 다시 올라왔다. 달콤함은 독의 흔적이다. 독은 아직 그릇 안에 남아있을 것이다. 무녀는 그릇을 바꾸지 않았다. 바꾸면 들킨다. 그는 그릇의 위치만 조금 옮겨 서린의 손이 닿기 어렵게 만들었다. 손이 닿기 어렵다는 것은 마시기 어렵다는 뜻이고 마시기 어렵다는 것은 시간이 생긴다는 뜻이다. 시간은 곧 생존이다. 그때 침소 안쪽에서 숨결이 한번 흔들렸다. 서린이 깨어난 숨이었다. 깨어난 숨은 얇고 얇은 숨은 공기를 민감하게 만진다. 무녀는 서린의 불안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 움직임을 더 늦췄다. 늦춘 움직임은 바람처럼 자연스러워야 했다. 무녀는 침소 바깥의 등불을 한번 더 낮추는 하인의 동선을 이용했다. 등불이 낮아지는 순간 그림자가 커지고 커진 그림자는 무녀를 삼킨다. 삼킨 그림자 속에서 무녀는 서린의 창살을 스치지 않고 물러났다. 물러나는 길목에서 회랑 끝 공기가 또 한 번 접혔다. 집행자의 날숨이었다. 날숨이 너무 가까웠다. 무녀는 가면을 쓴 채로도 자신의 목줄이 당겨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도망치면 숨이 길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숨이 길어지면 집행자는 결론을 낸다. 무녀는 결론을 내게 하지 않기 위해 결론의 자리를 바꿨다. 회랑의 물독을 다시 한번 살짝 밀어 물이 얇게 흐르게 만들었다. 얇은 물은 바닥의 냄새를 바꾸고 바뀐 냄새는 날숨의 방향을 잠깐 흐린다. 흐려진 찰나의 무녀는 담장 쪽이 아니라 부엌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방향이 바뀌면 집행자의 추적도 한번 재조정된다. 재조정되는 순간은 한 호흡이다. 한 호흡이면 충분하다. 부엌의 열기 속에서 무녀는 외투를 벗었다. 외투가 벗겨지는 순간 장군의 냄새도 함께 떨어졌다. 냄새가 떨어지면 본래의 냄새가 드러난다. 본래의 냄새는 피와 약과 향이 섞인 냄새다. 그 냄새는 위험하지만 동시에 증거이기도 했다. 무녀는 붕대 안쪽의 천 조각을 다시 눌렀다. 피의 증거와 독의 방울이 한 곳에 묶여 있다.
이 묶음은 언젠가 흑우문의 칼을 늦출 카드가 된다. 그러나 카드가 되려면 먼저 오늘 밤을 지나야 한다. 무녀는 숨을 고르게 붙였다. 가면을 쓴다는 것은 얼굴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밤의 규칙을 바꾸는 일이다. 손들이 서린을 죽이기 위해 숨을 조이면 무녀는 서린의 숨이 드러나지 않게 공기의 길을 바꾼다. 향의 흐름을 틀고 바람의 직선을 끊고 독의 냄새를 희게 만들고 불의 길을 홈 속에 묻는다. 이런 일들은 칼보다 느리다. 하지만 칼보다 오래 간다. 오래 가는 쪽이 결국 이긴다. 무녀는 오늘 밤을 그렇게 정의했다. 오늘 밤은 싸움의 밤이 아니라 공기의 밤이다. 공기를 이기는 자가 숨을 살리고 숨을 살리는 자가 진실에 닿는다. 무녀는 진실에 닿기 전까지 가면을 벗지 않기로 했다. 연어문의 밤은 더 이상 준비로만 남지 않았다. 준비는 늘 어딘가에서 본색을 드러낸다. 기름은 결국 냄새를 남기고 독은 결국 단맛을 남기며 불은 결국 바람의 방향을 고른다. 무녀는 그 셋이 한 곳으로 모이는 지점을 찾아 밤을 헤집었다. 헤집는 동안에도 가면은 벗겨지지 않았다. 얼굴이 아니라 규칙을 바꾸는 가면이었다. 그러나 규칙을 바꾸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한계가 닿는 순간 살수의 손은 다시 칼을 요구한다. 회랑의 바닥에는 얇은 가루가 뿌려져 있었다. 재처럼 보였으나 재가 아니었다. 손끝이 닿지 않아도 발바닥이 먼저 알 수 있는 결이었다. 가루는 건조했고 건조한 가루는 불씨를 품는다. 불씨가 닿으면 순식간에 번진다. 무녀는 가루의 줄을 따라가며 누가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읽었다. 줄은 침소를 향해 곧게 나 있지 않았다. 줄은 침소를 한번 비껴가 부엌과 장작더미 쪽을 먼저 끌어안고 있었다. 불길을 크게 만들기 위한 길이었다. 크게 만들면 확인이 사라진다. 확인이 사라지면 죄도 사라진다. 무녀는 죄가 사라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아린의 이름이 뒤바뀐 채로 묻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 뒤부터 무녀는 더 이상 죽음을 단순한 끝으로 보지 못했다. 끝은 늘 누군가의 계산으로 만들어진다. 계산을 끊지 못하면 다음 끝도 같은 방식으로 온다. 무녀는 그 계산의 손을 끊어야 했다. 끊는다고 해서 모두가 멈추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멈추게 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든다. 구멍이 생기면 숨이 산다. 침소 쪽에서 등불이 한번 흔들렸다. 흔들림은 서린의 숨이 바깥을 만졌다는 뜻이었다. 무녀는 그 흔들림이 길어지지 않게 바람의 길을 한 번 더 꺾었다. 환기창에 끼워둔 젖은 천을 더 깊게 밀어넣고 회랑의 향주머니를 반걸음 옮겼다. 향의 흐름이 바뀌면 숨결의 흔들림도 바뀐다. 바뀐 흔들림은 손들의 귀를 늦춘다. 늦어진 틈에 무녀는 가루의 줄을 끊을 위치를 골랐다. 끊는 일은 손끝으로 할 수 없다. 끊으려면 무엇인가를 버려야 한다. 무녀는 부엌의 장작더미 아래로 몸을 낮췄다. 거기에는 기름 항아리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무녀는 부엌의 장작더미 아래로 몸을 낮췄다. 거기에는 기름 항아리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지난밤 꺾어둔 항아리들과 결이 같았으나 이번 것은 더 깊이 숨겨져 있었다. 숨겨진 깊이는 권력의 깊이다. 항아리의 매듭에는 얇은 금속 조각이 달려 있었고 조각에는 청영검문의 눌림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효진의 손이 닿은 흔적이었다. 무녀는 그 흔적을 손끝으로 한번 쓸어 결을 기억했다. 기억은 값이고 값은 목숨이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값만으로는 서린을 살릴 수 없다. 항아리를 그대로 두면 불은 결국 붙는다. 붙은 불은 침소를 삼키고 삼킨 불은 모든 것을 같은 색으로 만든다. 무녀는 항아리를 옮기려 하지 않았다. 옮기면 소리가 난다. 대신 항아리의 입구를 막았다. 젖은 천 조각을 꺼내 항아 입구에 감아 넣었다. 천 조각은 피의 증거와 독의 방울을 품은 천이었다. 천을 꺼내는 순간 무녀의 손이 더러워졌다. 더러움은 거슬렸지만 더러움은 흔적을 하나로 묶는다. 피와 독과 기름이 한 냄새로 뭉치면 손들은 원인을 찾지 못한다. 원인을 찾지 못하는 동안 불은 늦어진다. 불을 늦추는 순간 집행자의 날숨이 더 가까워졌다. 바람이 아닌 고든 숨이 부엌의 열기 속으로 들어와
무년의 목덜미를 얇게 뱉다. 집행자는 가면에 속지 않는다. 집행자는 숨의 길이를 본다. 무년이 천을 꺼내는 순간 숨이 한 박자 길어졌고 그 길어진 숨이 칼끝을 불렀다. 무년은 칼끝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드러내야 했다. 드러낸다는 것은 얼굴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드러낸다는 것은 칼을 쓰는 것이다. 무년은 허리춤이 비어있음을 다시 느꼈다. 단도는 없다. 대신 손끝과 대나무 조각뿐이다. 대나무는 회랑 어딘가에 떨어져 있었다. 지금 손에 쥔 것은 빈손이다. 빈손으로 칼끝을 막을 수는 없다. 막지 못한다면 칼끝이 닿기 전에 칼끝의 주인을 끊어야 한다. 무년은 부엌의 문턱을 넘지 않았다. 문턱은 소리를 크게 만든다. 그는 기둥 뒤로 몸을 붙이며 집행자의 그림자를 읽었다. 그림자는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림자는 빛이 만든 결과다. 집행자는 불빛의 끝에 서 있었다. 불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칼끝만 닿게 만드는 자리였다. 무년은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집행자가 들어오게 만들었다. 바닥에 장작 하나를 발끝으로 굴려 쇠그릇에 부딪히게 했다. 쇠가 울리는 소리는 모든 귀를 깨운다. 집행자의 귀도 깬다. 깬 귀는 한 호흡 앞을 본다. 그 한 호흡이 무년에게는 한 걸음이었다. 무년은 그 한 걸음으로 집행자의 칼끝과 교차했다. 칼끝이 옆구리를 스치려는 순간 무년은 팔뚝에 상처 난 부위를 일부러 내밀었다. 내미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미끼였다. 칼끝이 살갗을 다시 갈랐고 뜨거운 피가 붕대 밖으로 새어나왔다. 무년은 이를 악물었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피 냄새가 퍼지는 것을 이용했다. 피 냄새는 집행자의 시선을 확신으로 만든다. 확신이 생기면 손이 조금 빨라지고 빠른 손은 흔들림을 만든다. 그 흔들림의 찰나에 무년은 집행자의 손목 안쪽 혀를 눌렀다. 기가 아니라 위치였다. 눌린 순간 칼끝의 방향이 아주 조금 틀어졌다. 아주 조금이면 충분했다. 무년은 틀어진 칼끝 아래로 몸을 접어 집행자의 옆으로 빠져나갔다. 빠져나가며 집행자의 허리춤을 스쳤다. 거기에 걸린 작은 칼집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집행자가 무년의 단도를 거둔 것이 아니라 집행자 자신의 예비 단도였다. 무년은 그 칼집을 빼앗아 손에 쥐었다. 빼앗는 순간 도구의 무게가 손목으로 내려앉았다. 잃었던 균형이 돌아왔다. 돌아온 균형은 곧 불가피한 칼을 부른다. 집행자는 물러나지 않았다.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무년은 싸워 이기려 하지 않았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여기서 의미가 없다.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밤을 지나 서린의 숨을 이어주는 것이다. 무년은 예비 단도를 뽑지 않았다. 칼날을 뽑으면 피가 더 튄다. 그는 칼집째로 손잡이처럼 쥐고 집행자의 팔뚝을 강하게 내려쳤다. 뼈가 울리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집행자의 손이 잠깐 느슨해졌고 그 느슨함이 곧 틈이 되었다. 틈을 이용해 무년은 부엌에 불씨를 옮겼다. 불씨를 옮긴다는 말은 불을 붙인다는 뜻이 아니었다. 불씨를 담은 작은 화로를 발끝으로 밀어 가루가 뿌려진 줄에서 멀어지게 했다. 불씨가 멀어지면 불은 늦어진다. 늦어진 불은 서린의 숨이다. 무년은 그 숨을 위해 자신의 위치를 더 드러냈다. 드러낸 위치는 장로파의 눈도 끌었다. 끌린 눈은 침소에서 떨어졌다. 무년이 원한 것은 바로 그 잠깐이었다. 잠깐이 끝나기 전에 회랑 끝에서 또 다른 발끝이 다가왔다. 교진이 보낸 살수였다. 살수는 물가를 피했고 그림자를 밟았으며 숨을 아주 얇게 유지했다. 얇은 숨은 정파 호위의 감각을 속인다. 속이는 숨은 살수의 숨이다. 무년은 그 숨이 부엌으로 향하는 순간 불과 독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음을 알았다. 둘이 한 곳에서 만나는 순간 서린의 밤은 끝난다. 무년은 이제 선택을 미룰 수 없었다. 불가피한 칼은 누군가에게 닿아야 한다. 무년은 집행자의 예비 단도를 뽑았다. 칼날이 어둠을 먹고 불빛을 죽였다. 칼날의 빛이 죽자 주변의 눈도 잠깐 늦어졌다. 무년은 늦어진 틈에 살수의 발목을 베지 않았다. 베면 소리가 난다. 그는 살수의 무릎 뒤쪽 혀를 칼끝으로 찔러
다리가 잠깐 풀리게 했다. 풀린 다리는 벽에 부딪혔고 살수의 숨이 튀었다. 튄 숨이 정파 호위의 감각에 걸렸다. 호위의 발끝이 달려오는 소리가 커졌다. 커진 소리는 살수의 조용함을 깨뜨렸다. 살수는 도망치려 했고 집행자는 그 틈에 다시 문현을 향했다. 문현은 두 칼끝 사이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물러나면 침소로 길이 열린다. 문현은 침소의 길을 끊기 위해 자신의 길을 끊었다. 집행자의 칼끝이 들어오는 순간 문현은 칼날을 비껴 세워 집행자의 손목을 스쳤다. 피가 얇게 솟았다. 집행자의 손이 잠깐 멈췄고 그 멈춤이 문현에게는 도망의 틈이 되었다. 문현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항아리 입구를 막아둔 천을 더 깊게 눌러 기름이 새지 않게 했다. 그리고 바닥에 뿌려진 가루줄의 한 구간을 물로 지웠다. 물은 회랑의 물독에서 이미 얇게 흘러 있었다. 문현은 그 물을 발끝으로 끌어와 가루 위로 흘려보냈다. 젖은 가루는 불씨를 먹지 못한다. 불은 늦어진다. 늦어진 불은 오늘 밤의 결론이다. 부엌 바깥에서 호위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장로파의 손도, 효진의 손도, 집행자의 손도 한꺼번에 흩어지기 시작했다. 흩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 수를 위한 후퇴다. 문현은 그 후퇴를 놓치지 않았다. 살수의 품에서 떨어진 작은 금속 조각을 발끝으로 차 자신의 손바닥 쪽으로 굴렸다. 조각에는 청영검문의 눌림이 선명했다. 선명한 눌림은 증거다. 증거는 값이 되고 값은 처분을 늦춘다. 문현은 칼을 다시 칼집에 넣었다. 넣는 순간 손이 떨릴 뻔했으나 그는 손가락을 펴고 다시 오므렸다. 교정이었다. 불가피한 칼은 한 번 뽑히면 다시 거두기 어렵다. 그러나 거두지 못하면 끝이 앞당겨진다. 문현은 끝을 앞당기지 않기 위해 오늘은 불을 늦추고 숨을 이어주는 데에만 칼을 썼다. 침소 쪽 등불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 흔들림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문현은 그 신호를 확인하고 몸을 그림자 속으로 낮췄다. 오늘 밤의 칼은 불가피했으나 내일 밤의 칼은 더 불가피해질 것이다. 문현은 그 불가피를 받아들이며 다음 밤에는 더 큰 대가가 오리라는 것을 알았다. 연화문의 밤은 조용하지 않았다. 조용함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조용함이 벼려진 것이었다. 간밤의 불길은 늦춰졌고 독의 길은 한 번 꺾였으나 손들은 물러난 적이 없었다. 손들은 다음 수를 더 단단하게 쥐었고 단단함은 다수의 합으로 만들어졌다. 문현은 그 합을 읽었다. 장로파는 더 이상 한 손을 빌려 조용히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 여러 손이 동시에 들어와 한 손이 막혀도 다른 손이 끝을 낸다. 그 끝은 서린의 목이고 동시에 증표의 길이며 효진이 약속한 보상의 문이었다. 문현은 그 사실을 하루 전부터 확신했다. 연화패를 숨기는 방식이 목함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기름과 가루가 회랑과 부엌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장로들이 회합 뒤에 남기는 향이 더 짙어질수록 죽음이 더 가까워진다는 것. 무엇보다 문현의 등 뒤에서 곧게 접히는 날숨이 오늘 밤에는 늦추지 않고 결론을 내리려는 결로 바뀌었다. 집행자는 문현이 칼을 뽑았다는 사실을 이미 값으로 계산했고 값이 커진 만큼 미끼도 커졌다고 여겼다. 그 구문은 문현을 살려두려 하지 않는다. 그 구문은 문현을 던져 더 큰 손을 끌어내려 한다. 문현은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연화문으로 들어왔다. 들어오는 순간 가면을 쓰는 일은 끝났고 칼을 쓰는 일도 끝났다. 남은 것은 몸으로 값을 치르는 일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독을 바꾸거나 불의 길을 지우는 수로는 서린을 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손이 동시에 들어오면 공기의 길을 바꾸는 수는 한 번만 먹힌다. 한 번 먹히고 나면 다음은 확인 없는 죽음이다. 문현은 확인을 남겨야 했다. 손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손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최소한 하나는 남겨야 했다. 남기기 위해서는 서린이 살아야 했다. 서린이 살아야 연화패의 목줄이 끊기지 않고 목줄이 끊기지 않아야 장로파의 탐욕이 계속 모습을 드러낸다. 침소 주변의 경계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호위의 교대는 짧았고
하인의 동선은 봉쇄처럼 굳었다. 등불은 낮아져 눈을 가까이 끌어왔고 향은 짙어져 냄새를 가렸다. 가리기 위해 짙어진 향 아래로 금속과 기름의 냄새가 더 선명하게 남았다. 무녀는 그 냄새가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 침소 뒤편의 환기창까지 몸을 낮췄다. 나무결이 소리를 죽이는 판만 밟고 바람이 세게 빠지는 기와 끝만 타고 숨은 배 밑으로 눌러 맥을 낮췄다. 그럼에도 한번 숨이 얇게 길어졌다. 서린의 숨결이 안쪽에서 끊기는 결이 바깥 공기를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깨어있는 숨, 불안을 감지한 숨이었다. 무녀는 그 결을 느끼며 오늘 밤이 서린의 마지막 밤이 될 수 있음을 받아들였다. 무녀는 환기창 틈으로 침소 안을 읽었다. 약탕 그릇은 다시 놓였고 뚜껑은 덮여 있었다. 뚜껑이 덮인 방식이 평소와 달랐다. 뚜껑 가장자리에 아주 얇은 가루가 묻어 있었다. 독은 다시 들어갔다. 독이 들어갔다는 것은 독이 막히면 불이 온다는 뜻이다. 무녀는 독을 막을 손이 없었다. 단도는 없고 도구는 모두 소모했다. 대신 무녀에게는 혈이 있었다. 혈은 칼보다 조용하고 칼보다 빠를 때가 있다. 무녀는 침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가면 바로 눈이 모인다. 그는 환기창을 통해 손을 넣어 침상 아래쪽의 그림자에 손끝을 닿게 했다. 손끝이 닿은 곳은 침상이 아니라 바닥이었다. 무녀는 바닥의 나무결을 따라 손을 미끄러뜨려 침상 옆으로 길을 만들었다. 길을 만든 뒤에야 몸을 낮춰 침소 안으로 들어왔다. 들어오는 순간 향이 목구멍을 막았다. 막힘이 서린의 숨을 떠올리게 만들려 했으나 무녀는 떠올림을 숯 아래로 눌렀다. 오늘 밤에는 알인도 피의 증거도 뒤바뀐 이름도 모두 뒤로 밀려야 했다. 오늘 밤의 중심은 하나였다. 서린을 먼저 살린다. 서린은 완전히 잠들지 못한 상태였다. 숨이 깊지 않았고 숨 사이에 멈춤이 길었다. 무녀는 그 멈춤이 깨어있음의 멈춤임을 알아챘다. 그는 서린의 목으로 칼을 가져가지 않았다. 대신 귀 아래의 혀를 찾았다. 잠을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의식을 끊는 자리였다. 끊긴 의식은 깨어남의 불안을 잠깐 덮는다. 덮인 시간만큼 손들의 칼이 허공을 자른다. 무녀는 손끝으로 혀를 눌렀다. 눌림은 깊었고 깊음은 짧았다. 서린의 숨이 한번 흔들리고 흔들림이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몸이 미세하게 힘을 잃으며 침상으로 더 깊게 눕는 순간 무녀는 서린이 기절했음을 확인했다. 기절은 안전이 아니다. 기절은 시간을 산 것이다. 무녀는 시간을 곧바로 몸으로 바꿨다. 육체변 용술은 숨과 뼈와 근육의 배열을 바꾸는 술이었다. 무녀는 흑우문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깎으며 얻었다. 살수는 얼굴을 바꾸기 위해 천을 쓰지 않는다. 천은 벗겨진다. 살수는 뼈의 각을 바꾼다. 각이 바뀌면 그림자도 바뀐다. 무녀는 자신의 어깨를 좁히고 쇄골의 각을 내리고 목선의 길이를 늘렸다. 숨을 길게 만들지 않기 위해 날숨을 바닥에 붙인 채로만 변화를 진행했다. 숨이 흔들리면 기운이 튄다. 튄 기운은 내공 감각에 걸린다. 무녀는 끝까지 조용하게 서린의 체형으로 몸을 맞춰갔다. 변화가 끝나는 순간 침소 바깥에서 발끝이 겹쳤다. 하나는 정파 호위의 발끝, 하나는 장로파가 쓴 손의 발끝, 하나는 효진이 빌린 살수의 발끝이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조용한 발끝이 무년의 등 뒤 공기를 한번 접었다. 집행자의 발끝이었다. 넷의 사냥이 한 곳에 모였다. 무년은 그 사냥이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침상 위의 서린을 향하는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무년은 침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침상 옆 촛불 아래로 걸어 나왔다. 서린의 몸을 가진 채로, 서린의 숨을 가진 채로, 서린의 자리에서 서린이 되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없었다. 대신 걸쇠가 풀리는 결이 났고 그 결이 곧 칼끝으로 변했다. 첫 칼은 소리 없이 들어왔고 두 번째 칼은 그 소리 없는 칼을 확인하듯 뒤따랐다. 장로파는 망설이지 않았다. 오늘 밤에는 체면이 아니라 자리만 남는다. 자리만 남는 밤에는 죄도 두려움도 없다. 무녀는 그 눈빛을 보며 전장의 눈빛을 떠올렸다.
효진이 담장 위에서 선택을 끝내던 눈빛과 같은 결이었다. 무녀는 그 결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자신이 끝내 미끼가 되었음을 받아들였다. 칼끝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순간 통증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조용함은 이미 준비된 조용함이었다. 무녀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발끝을 바닥에 붙였다. 쓰러지면 침상 쪽으로 피가 튄다. 피가 튀면 서린이 깨어도 숨이 막힌다. 무녀는 피를 자신 쪽으로만 흘리려 했다. 두 번째 칼이 복부를 갈랐고 세 번째 칼이 어깨를 꿰었다. 칼끝은 확인을 위해 더 깊게 들어왔다. 확인은 잔인하지만 확실하다. 그 확실함이 서린을 살린다. 무녀는 확실함을 견디며 마지막으로 숨을 바닥에 붙였다. 바깥에서 호우의 발소리가 커졌다. 늦은 발소리였다. 늦었기에 더 무력했다. 장로파의 손이 물러나는 기척이 들렸고 효진이 빌린 살수의 숨도 함께 흩어졌다. 흩어지는 순간 집행자의 날숨이 무년의 머리 위를 한번 스쳤다. 집행자는 가까이 오지 않았다. 집행자는 확인만 했다. 무년이 죽는지, 값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미끼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무년은 그 확인을 느끼며 흑우문도 결국 같은 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만 그 손은 체면 대신 값으로 움직인다. 무년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촛불의 불빛이 길게 늘어지고 향의 냄새가 먼지가 되듯 가라앉았다. 그는 침상 쪽을 보지 않았다. 보지 않아도 안다. 서리는 기절해 있고 숨은 이어지고 있다. 숨이 이어지는 한 연화패의 목줄은 아직 끊기지 않는다. 목줄이 끊기지 않는 한 장로파의 탐욕은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다시 드러나는 순간 언젠가 누군가는 그 손을 잡아야 한다. 무녀는 그 손을 잡는 대신 자신의 손을 내려놓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무녀는 배 밑의 숯을 떠올렸다. 숯 아래에는 아린의 이름이 있고 뒤바뀐 이름의 흔적이 있고 피로 맺은 증거가 있다. 그 증거를 끝내 흑우문에 내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년에게는 마지막 지킴이었다. 진실은 거래가 되면 다시 바뀐다. 바뀌면 또 다른 아이가 죽는다. 무년은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자신을 죽음으로 바꿨다. 무년의 숨이 끊기기 직전 침소 바깥의 공기가 잠깐 가벼워졌다. 가벼움은 위기가 지나갔다는 뜻이었다. 무년은 그 가벼움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펴고 다시 오므렸다. 살수의 교정이었다. 그리고 그 교정이 끝나는 순간 무년은 조용히 멈췄다. 마지막 미끼가 된 자는 끝내 칼을 내려놓지 않은 그림자였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숨이었고 그 숨은 진실을 향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